지금부터 불기 2069년 6월 22일 제1차 소납 포샵을 상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자승희 정수위원이십니다. 자승희 정수위원께서는 저희 전직 불광법회 사무국장을 소임에 역임하셨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구법회 활성화와 정법에 관한 선악보살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자승희 정수님께 일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바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신 자승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선악보살님들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동안 저희 불광법회는 저희 스스로 법회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오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법과 구법회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악보살님의 역할과 정법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악보살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불광법회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법회와 금강경 독송 기도에 열심히 이제 동참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동참하고 또 일과등진 기도 실천 또 모범적인 신행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법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설령 사조직으로 갔거나 다른 사찰로 간 경우도 계시지만 그와 상관없이 소중한 법안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법회 명동보살님께서는 자기 구법회 선악보살님들이 1000% 도와준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 빼는 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현재 임원들을 무조건 믿고 격려하면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보이면 자연히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법회에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나서서 선악보살님들이 보시하시고 도와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가의 일이든 불광법회 불광사의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 집안 일이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멈추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진정한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면 오히려 마음이 비워집니다. 완전히 비워지면 묘하게 성취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불광법회 불광사 성정도량 원만 성취 발언에도 저희들이 이제 긴 시간 지치지만 이런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지혜바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진 속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부처님의 복진하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강자, 득자, 큰 스님 당시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그때의 영광이 지금의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49제 기자사, 지장제일, 명절 차례 등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1호부패에서 합동으로 공연하니까 조상님들도 자손들과 함께 경전을 독송하고 본문을 듣고 찬불가를 듣고 온 가족이 부패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효도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주스런 원담 스님의 법문 중에 금강 1호 정기 부패가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는 선과 같은 도량이라고 말씀하셨고 법당에 함께 기도하고 공양을 하는 부처님 당시의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광법회는 선악보살님들의 원력으로 지금까지 법회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불광법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음은 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법의 예를 들어보면 제 경험으로 10명에게 전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10명께 따뜻하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게 되므로 전법을 하려는 마음을 내면서부터 공덕을 짓게 됩니다. 일생을 전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니까 전법이 세상의 공덕이 됩니다. 전법은 수행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성향을 다 포용하면서 10년, 20년 인연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불광법회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끝내 오지 않고 다른 사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인연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 한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들만 생각하지 말고 대선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육바르미를 실천하는 고연 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욕을 하더라도 그 욕한 인연으로 언젠가 불법에 기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님들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철저하게 믿고 금강경, 반야신경, 독경과 사경, 마하반야바라밀 경성, 참선 등 자신의 근기에 맞게 일심정진하며 전법을 하는 진정한 바라밀 행사가 되기를 영원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가족 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펜션이나 리조트 등으로 자녀, 손자녀들과 가족여행을 많이 갑니다. 가족 점검의 한 방법으로 가족 점검이 제일 힘들다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용인의 법륜사나 월정사, 전검사 등 전국에 많은 템플스테이 도량이 있고 또 굳이 템플스테이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도 도량에서는 기도 오신 분들을 위하여 숙식이 제공됩니다. 자녀들이 원치 않으면 외부 시설 좋은 숙소에서 숙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지 순례와 여행을 가족의 관심사와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성취,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나 취업, 성진, 결혼, 병환, 폐차 등을 위해 기도도 하고 여행도 가자. 가면서 맛집도 들리고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자. 이렇게 꼭히 기도만 하러 가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함께 가면 자연스럽게 전법으로 연결됩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집은 집안의 중요한 시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좋은 기도 도량에 한두 번씩 다녀오곤 했습니다. 평소 기도는 불광사에서 항상 하고 급할 때는 가족들과 함께 정멸, 모금, 간음 도량 등을 참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모시고 해인사로 다녀오고 남해 고리안 향이라 등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할 건 없지만 그것으로 그래도 조금은 효도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남과 부모님에서 손자까지 4대가 모두 불사입니다. 자녀들과 꼭 성지순례를 겸한 여행을 추천합니다. 그런 보현회원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송파 노인요양센터에서 매일 2팀씩 설거지 봉사를 하였고 주말에는 거사님들께서 목욕 봉사까지 얼마나 많은 보현행을 실천했었는지 불광 사태와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불광 행진들께서 군법당, 병원법당, 경찰서법당, 복지관 등에서 포교와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승합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원력과 보현 행운이 참으로 희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덕 대승사님께서는 50년 전에 미래를 예견하고 법동 조직과 연합부 합창단 등 다양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불광 형제들 스스로 법회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시고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일깨워주신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 불광 형제님들은 선진화되고 앞서가는 복된 불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행원들 속에서 불광 정상화도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합리적인 사찰 운영과 사후 대전이 함께하는 선진화된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언제나 불광법회와 함께 해주시고 반야법문을 해주시는 회당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목회자님의 크신 원력에 수이 산탄드립니다. 부사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대변을 이겨내고 예법한 법회가 이어지게 수처 작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 불광의 모든 불광 형제님들께 찬탄의 박수를 보내며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신을 위해서 찬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불광법회 식구 한 분 한 분의 모든 원력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항상 그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함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나 한이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전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전법 옷을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광법덕입니다.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국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전도를 승치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님 감사합니다. 자성인 정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불광법회 법회장이신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은 불광법회 법회장이십니다. 법회장님께서 불광법회의 바른 이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있습니다.
목사님께 일배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흔 바람에 네, 다들 점심은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매년 이제 선악보살님들 그 워크숍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행사 내용이 조금 간지럽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은 내용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새로운 이 프로그램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또는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 끝난 이후에 오늘이 안 되더라도 우리 오늘 이 워크숍 이 프로그램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국으로 좀 알려주시면 앞으로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불광의 그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이제 지용스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무렵에는 우리 인류법회 동참자 수가 한 500명 내외였습니다. 적을 때는 500명 이하가 되기도 하고 많을 때는 500명 이상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근래에는 이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600명 내외입니다. 그럼 한 20% 정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법회 운영하는 것이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런 형제님들이 하나 한 분 한 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 법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참 동참자 수가 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불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탈종교화 그 추세에 의해 가지고 신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광법회의 경우에 한 20% 정도 늘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회가 많은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법회에서 우리처럼 600여 명이 동참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사 같은 경우에 대웅전에서 이제 이 법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 200명 내외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봉원사 경우도 그 바깥에 있는 그 무슨 루지오 그 누각에 한 200명 내외 300명이 아마 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는 상당한 어떤 이 자부심을 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불자분들이 지금 스님들의 청정성을 요구하고 또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조금 생각이 깊은 그런 제가자들이나 또 스님들 중에서도 우리 불광법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효림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우리 불광법회가 성공하면 우리 한국 불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 말이 그저 뭐 우리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불광법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불광법회가 이렇게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또 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한 모슬님들께서 구법회를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스님 사태부터 시작 계산한다면 한 7년 정도 됩니다. 정스님 사태가 2018년 5월 하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7년 정도가 되고, 또 지정스님의 뭐 은저성 오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부터 시작한다면은 이게 2019년 연말경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벌써 5년 조금 지난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쌍방 간에 소송이 많았습니다. 한 3, 40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민사사건화,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으로 가능하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스님 측에서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고 해서 고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첫째는 우리가 토요일 날 여기 절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대해서 스님 측에서 시위를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스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위하는 것은 토요법회를 원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 행위로 인해서 사정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위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 주장은,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은 토요법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님 측에서 허위 사실을 토요법회 참석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허위 사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스님 측에서 우리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니까 그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가 사중에 생활하시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심리는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서로 공방을 몇 번 오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님 측에서 지금 2021년도 한 7월경부터 이제 사용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전에 2020년도 초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 막았다가 2020년 9월인가 그때쯤은 다시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7월인가 그 무렵에 또다시 이제 폐쇄를 하고 나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폐쇄한 이유로서 주장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사무국 문을 폐쇄를 했다면은 코로나 그 방역이 해제가 되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코로나 방역 해제가 2022년 4월경에 해제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일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제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2024년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경찰관 참여하에 문을 따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님 측에서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이 사무실 사용할 우리 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불광사에 명도를 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광법회에서 과거에 종로에 있는 대학사를 빌려서 매주 목요일날 법회를 하다가 우리 어떤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 불광사 절을 지었습니다. 그때 광대스님 명의로 대각사에 사찰 창건 설립 승인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그 서류에 보면은 불광법회의 중앙 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절을 짓고자 한다. 그렇게 광대스님께서 친필로 기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니까 대각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또 승인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여기에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절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무슨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은 등기부상은 나중에 광대스님 명의로 그 땅 등기는 되었습니다. 매수할 때도 광대스님이 매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대스님께서 그 땅을 재단법인 대학회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주는 거지요. 재단법인으로. 줄 때 서류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불광사 토지는 소유권자가 불광법회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광사라는 것은 불광법회에서 우리가 직접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시주하거나 또는 화주가 되어서 다니면서 시주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불광사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지은 이유는 불광법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2020년 4월 14일 날 우리 회장단이 그 당시 지정스님, 진효스님 상주로 해서 우리 회장단이 불광법회 활동하는 것 방해하지 말라는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받아준 덕분에 우리가 그 일련법회도 쭉 진행을 해왔고 그것을 저쪽에서 방해를 못하게 우리가 법원에 또 간접간접 결정을 받아서 법회를 해왔는데 그 법회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강제금으로 한 4억 정도 지정스님하고 진효스님한테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있기 전에
지금 동양스님 측에서 우리 불광법회가 부처님 오신 날 불광사 절에서 법회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이 등도 못하게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불광법회가 사용하려고 이 절을 지었는데 우리 불광법회가 이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보강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미 법원에 관련되는 재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사측에서 사무실 명도하라고 재판을 해왔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쟁점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형사사건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 6월 11일 날 종무원들이 2022년 5월 달에 우리 법회 활동 방해한 거, 또 2022년 5월 달에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고, 또 우리가 이 사무국 이 봉사자들이 그 테이블 깔아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못하게 테이블을 강제로 막 치우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결과 법원에서 종무원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6개월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2년 동안 큰 나쁜 짓을 안 하면 교도소 생활 안 하고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2년 내에 중요한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은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서 교도소에서 6개월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보면은 우리 여기 음향실 있지 않습니까? 음향실 사용 원하게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됐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사는 오영승이한테는 징역 1년, 그리고 정승열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 명은 1년 동안, 한 명은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홍법을 목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고인인 종무원들도 자기들은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 무죄 주장 이유가 우리가 이 법회 활동하는 거 전부 다 위법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방해해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기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소해가지고 또 그 주장을 유지할지. 일단은 쌍방이 항소를 해서 아마 가을경에는 또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 측에서 그동안 우리 활동 방해한 것이 법회 방해한 것은 2022년 5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법회 때마다
마이크 들고 들어와가지고 좀 우리를 힘들게 했지요. 그리고 사무실 문은 한 3년 정도 잠가두고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향실은 한 2년 정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정스님의 그 위증 사건입니다. 그 위증 사건은 청명거사님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청명거사님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지정스님과 그 공양주 보살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위증이 된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7월 11일 날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또 한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현수막을 밖에 이제 걸어놓습니다. 우리 법회 안내용으로. 그런데 사측에서 저걸 계속 뜯어냅니다. 또 이제 사측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글을 벽보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가만히 놔두면 고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박하는 글을 붙여놓으면 사측에서 그걸 계속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달 전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지금 결과가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 세 건이 좀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제 사태의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 현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측에서 계속 우리 활동을 방해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까요? 어떤 옵션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방법은 토요법회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법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상 이해관계든 개인적인 인연에 따른 관계든 그 외에도 이 사태의 진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구급회 식구 중에 이 돌급회 나간 사람이 혹시 있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돌급회 나간 사람 알고 계시면은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 결과
또 중요한 자료는 지금 사무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그러한 자료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나중에 그 도요협에 나가는 사람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봄에 일부 문도 스님들께서 문도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7분인가가 각자 개인이 문도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지정 스님에게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소위 문도회 회칙에 보면은 문도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문도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7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문도회 회원이 지금 14명인가 그렇거든요. 당연히 소집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자기들 규정에 보면은 문도회 회칙 안 지키면은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규정에 보면은 매년 광교스님 기일 무렵 그리고 우리 불광법회 창립 기념일 무렵에는 정기적으로 문도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칙을 만든 이후에 2022년 봄에가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정기 문도회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스님은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합니다. 소위 정치한 사람들 여의도 문법이 다르고 어디 문법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문도 스님들의 문법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문도 스님들이 그렇게 문도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이전보다는 문도 스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광경 스님 그 영상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현 사태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한의원 원장님 교재도 보현행원품 소리가 잠깐 있던데 그 보현행원품을 보면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공부의 깊이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들 측에서 우리 불광법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수행의 깊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스님 측이 역행보살이라 합니까? 역행보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악보살들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 강의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부강사 순서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실 분은 오기남 한의사이십니다. 오기남 한의사께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한친구학회 정회원이시며 한방부인과 학회 정회원이시며 불교여성개발원 108인의 회원이십니다. 전 탄어불교문화재단 이사이셨으며 현재는 3대가 운영하는 송암 한의원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은 건강수명 늘리기, 즉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한방요법입니다. 오기남 한의사님께 일개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반갑습니다. 선악 불자님들. 이렇게 훌륭한 불광사 이 선악보살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나 봅니다. 이게 인연이 3번쯤 겹쳐져야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탄원 스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3대 한의원이라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요. 아버지가 한의사가 되기 전에 탄원 스님한테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몇 년 공부하셨고 그러고 한의사가 되셔서 사셔서 이제 제가 상자로 이제 스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불련 초대 회장을 한 명호근 회장님이나 또 탄원재단 초대 이사장인 그 전창열 변호사님이랑 같이 탄원불교 문화재단 이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회장님을 2016년부터 이게 탄원재단에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뵙고 그렇게 인연이 됐고, 또 그 탄원재단에서 하는 3.1선언 선불교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탄원 스님 작구하시고 그 1983년부터는 부산에 각성 스님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이제 그 금강선언의 해건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나서는 3.1선언이 좀 법회를 쉬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재개원을 하면서 이제 선재 박준수 선생님이 법사로 이제 조사성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아버지와 탄원 스님과의 인연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또 불교여성 개발원 108인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김혜숙 우리 개발원장님을 배웠고요. 그래서 또 우리 법회장님과 선재 선생님은 이게 대학의 선후배시고 또 판사 선후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법문하실 때 제가 촬영하러 와서 우리 이 도반들이랑 같이 왔던 기억이 나고, 그때 불광사 처음 왔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는 여기 석촌호수 근처에 아마 불광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잠실에 살던 친구한테 대단한 절이 있다, 잠실에 대단한 절이 있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고, 그때 한번 불광사 앞을 지나갔고, 그리고 2023년에 왔고, 그리고 오늘 불광사에 다시 이제 3번째 왔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중첩되어야 이렇게 선악보살님들을 뵙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개발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보살님들의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관심사항을 해드려야 이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건강수명 늘리기, 요즘 저속노화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수명 늘리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양생법, 참 좋지 않나요? 아름답고 건강하게 여기 다 계신데 아름답고 건강하지 못하시면 이 자리에 못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쭉 잘 계시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인구 대비 20%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러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의 그래프가 밑에 있고 우리 한국의 그래프가 보라색인데요. 저렇게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떨어져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연령 증가에 따른 생리기능의 감퇴를 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리기능이 감퇴되면 개체의 항상성이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좀 있으면 65세 됩니다. 그런데 이 65세가 이게 행정적으로 규정된 노인인데요. 이게 노인은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인 영향에 의한 노화로 경제,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 어렵고 사회문화적인 인식과 합의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노인이라고 정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노인은 65세는 노인 아닙니다. 요즘 65세가 누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느끼는 노인은 85세입니다. 80이 될 때까지도 너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운전도 다 하시고요. 세계여행도 가시고요. 친구들이랑 또 모임도 하시고 현역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80에서부터 85세까지에 조금 아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70대에 관리를 잘하면 90이 넘어서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악으로 활동하시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오래 건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이 원장님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진대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 건강하게만 사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오래 사는 세월을 타고나신 걸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살고 죽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기왕에 사는 김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특정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인데 2023년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고 건강 수명은 이게 2018년까지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건강 수명은 70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늘어나서 보통은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를 병상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래 살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 수명에서 건강은 무엇일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생명체가 발생해서 변화하는 가운데 이루는 동적인 평형, 이게 딱 정해진 평형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평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평형을 이루느냐? 음양이 조화되고 오장육부가 조화가 되며 기혈이 순환이 잘 되고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의 자연이 조화로운 상태라고 건강을 정의합니다. 질병은 이런 동적인 평형이 깨어진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질병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까지 딱 건강하다가 그날부터 완전 깨져가지고 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행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이행하는 과정을 밑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밑병은 건강한 상태와 질병 사이인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아직 병으로 굳어지지 않은 과정입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이 진단법이 많이 발달해서요. 30대에 이미 당뇨 진단을 받고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질병이냐 하면 그렇게 꼭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약을 복용하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밑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치료하면 이게 우리가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는데요. 황제내경 2000년 이전에 황제내경에서는 불치이병, 침이병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병들었을 때 치료하지 말고 병이 굳어지기 전에 밑병인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난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공은 훌륭한 의사는 밑병일 때 치료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밑병 단계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냐? 그럼 우리 다 느끼는 증상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불안할 때 이때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조절하면 병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밑병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천천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 사례를 이게 선악보살님들 앞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으신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현역에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라 자주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의사 된 지는 이제 한 35년쯤 됐는데 한 40년째 제가 학생 때부터 보고 있는 분인데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십니다. 저보다 자세가 더 좋으십니다. 그러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눈빛은 빛나는데 이 눈도 밝고 귀도 밝아서요.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뭐를 지적을 당할까. 왜냐하면 우리 한의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원장님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도 밝으셔서 이제 저랑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이 반응하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중년에 못지않게 빠르기 때문에 제가 쫓아가기를 신경을 써야 될 때로 건강하신데요. 이분은 그러면 살면서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럴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업하는 분인데 사회적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으셨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도 이분처럼 살 수 있다면 90 넘도록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비결은 이게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가정적으로도 참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도 겪으셨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과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이분이 좌절한 시기에 삶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아침을 잘 차려서 드십니다. 하루 숫끼를 잘 드시고 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니까 60세 이후로는 매주 한 4번 정도를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하시거든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왕언니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60세 넘어서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60대 초반이셨는데 어깨가 아프셨어요. 오른쪽 어깨가 이제 50견으로 아프셨는데 유착성 경관절염이 그렇게 빨리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서 침치료도 하시고 갱년기 이후에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자궁을 구하는 한약도 드셨는데 저는 3개월 만에 고쳐드려서 굉장히 빨리 고쳤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3개월 동안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못해서 이렇게 아프지 않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신경을 많이 쓰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심장 기능이 안 좋았을 때 입 주변이나 눈 주변에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0대 중반에 이게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급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했더니 협심증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고 이제 새벽에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원래 다니던 이제 대학병원에 있어서 예약을 하니까 2주 후에 가게 되셔서 한의원에 오셨는데 또 제가 심장을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야 그렇지 않습니까? 심나드리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좋아지고 기혈순환 잘 되라고 약을 드렸더니 다행히 이분이 심하지 않으셔서 많이 회복되셔서 2주 후에 이제 대학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는 이제 운동부와 심전도 했는데도 이상이 안 나와서 지금 이제 70대 중반이고 15년쯤 지났죠? 지금까지도 큰 이상 없이 사시고 계시는데요. 또 이제 80대 중반에는 이분이 허리가 아프셨습니다. 평생 처음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85세 허리가 아파도 아프면 환자는 다 불만입니다. 85세 아프나 55세 아프나 아픈 건 다 같이 괴롭습니다. 85이라고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만에 많이 고쳤어요. 처음에 올 때는 걸어다닐 때도 아프시고 숙이기도 힘들었는데 그거 다 괜찮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고 한참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일어날 때 아프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 원장 이번에 왜 이렇게 안 나아요? 이러면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빨리 안 낫는다 그러면 실망하시잖아요. 그 선악 보살님들 병원 가서 늙어서 그렇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그 의사가 미워집니다. 늙는다고 아픈 게 뭐 안 괴롭나요? 이거 어떻게 이거 돌려서 얘기를 해드리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6년 전이라 제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50대 초반인데 요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지만 그러면 90 넘게 다 사시고 100살까지 사셔서 우리 때는 제가 늙었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120살을 살게 돼서 제가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다. 50에 이제 3분의 1을 조금 더 살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80이 좀 넘으셨으니까 이제 절반 좀 더 사신 거니까 나머지 절반을 잘 살아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 외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절반 살았다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잘해봐야 되겠네? 근데 어디가 아프셔도 환자가 기분이 좋아야 빨리 낫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오면 되도록이면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명의가 되거든요. 기분이 좋으셔야 빨리 낫습니다. 디스크도 협착증도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잠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골절도 기분이 좋으면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쨌든 2달 만에 나으셨어요. 그러고 여태까지 허리 때문에 크게 고생은 안 하시고 이분은 이제 그 스타일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날씬하고 허리도 이렇게 안 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기에 멋져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서 한의원에 와서 보약을 원하셔도 꼭 이 단서를 붙입니다. 기운나고 어지럽지 않은데 살은 안 찌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드렸는지 한약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날씬하게 잘 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있으니까 선악보살님들 9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90대 초반이 아니고 100세까지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네이처지에 2022년에 그 기사를 우연히 검색하다 봤습니다. 이게 캠브리지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70세 무렵에 갑자기 늙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그러실 수 있어요. 60대까지는 젊어 보이다가 70이 지나니까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10년 주기로 키가 1cm 정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는데 뭐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게 흥미로워서 그냥 한번 찾아본 겁니다. 혈구가 이게 65세 이하까지는 다양한 줄기세포에서 다양하게 적혈구와 백혈구가 생산되다가 65세가 지나면 절반쯤은 그런데 절반쯤은 10종류나 20종류에서 불과한 줄기세포에서 생산돼서 이게 다양성이 급감한대요. 그래서 회복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한의학적으로는 황제내경에 음양응상대론에 보면 여자는 칠수로 변화합니다. 7살의 남녀 차이가 여자는 나타나고 14살에 초병을 하고 21살에 결혼을 해도 되고 28살에 피 크고 35세 꽃으로 지면 조금 시듭니다. 42살에 좀 넓고 49살에 생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서 50이 넘으면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그렇게 변화하는 게 여자의 변화고 남자는 억울하게도 좀 늦게 늙습니다. 8살에 남자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들, 딸 키워보시면 아들들이 좀 늦답니다. 그래서 8살에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16살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빨리 커서 훨씬 일찍 오지만 24살에 이제 장가가도 될 정도가 되고 32살이 피 크고 40살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64세면 남자도 남성 갱년기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의 연구에서도 65세부터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17세기의 동의보감에 보면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 이 책을 저술하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내려온 의서를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재편하신 종합백과사전, 한방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한의학의 고유한 노쇠 이론으로 혈이 쇠해서 쇠약해져서 늙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의미가 있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지수화풍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성하는 게. 근데 꼭 지수화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거를 감안해서 보면 전기신혈이 인체의 구성 성분이라고 봤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진액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정미로운 성분이 정혈이 되고 이 물질적인 베이스인 정혈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운영하는 에너지인 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를 바탕으로 정신사유작용인 정신할 때 그 신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이 베이스인 정혈의 기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이 이때 늙기 시작한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혈이 쇠약해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훨씬 적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혈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몸의 외부와 반응하는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맛이 닫히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저도 독서안경 씁니다. 요즘은 참 좋은 말로 독서안경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돋보기라고 그랬는데 독서안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와 코가 닫히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늙었냐? 내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을까?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늙었나? 이거를 노인 입병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회에서 2010년에 만든 겁니다.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해보세요. 이게 7, 8점이 만점인데 점수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10점 이상이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봐. 그리고 생활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노인 밑병의 속도는 여러분 다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 때나 눈물이 나옵니다. 슬프지 않아도 바람 불면 눈물이 나오고 심하면 집안에 앉아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눈물 닦다 보면 눈가가 헐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간이 폐쇄돼서 나는 경우도 있고 폐쇄되지 않아도 기능이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눈물이 나고 또 이게 곤란한 상황에 콧물이 나옵니다. 음식 먹다가 중요한 자리에 음식 먹다가 콧물 나와서 닦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또 연세 드시면 없던 비염도 생깁니다. 그러시죠? 그러고 귀는 이명으로 매미소는 우는 소리도 나고 막히기도 하고 비행기도 안 탔는데 귀가 아프기도 하고 또 청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입마름으로 음식을 삼키기가 불편해서 요즘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쇼그렌 증후군이 아니어도 입마름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제 자리끼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물을 한 잔 놓고 드시기도 하고 그러고 미각세포가 이제 둔화돼서 자꾸 음식이 짜집니다. 입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침을 흘리거나 소변 대변이 전과 다르게 불편해지고 밤에 자고 낮에 깨 있어야 되는데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노화로 인해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한의학적으로는 음양과 오행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를 오장의 노화로 보면 간신비폐신입니다. 이게 간의 노화는 그 양방에서 말하는 리버, 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간은 한의학적으로는 근육을 주관하고 혈을 장한다 그러는데요. 간의 기능이 쇠해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혈을 장하는 기능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은 순환기능 계통과 우리 몸에 추동하는 엔진인데요. 그러고 정신사유계통을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드시면 협심증, 관성동맥경화, 그 다음에 심부전 이렇게 올 수 있고 혈관의 노화로 중풍, 뇌졸중이나 뇌경색병 이런 종류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경이 퇴화되면 파킨슨, 치매 이런 병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 기능이 퇴화되면 식욕 없고 소화 잘 안 되고 변비되고 하는 게 올 수가 있고 폐장 기능이 퇴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폐렴도 잘 되고 그러고 피부도 이게 누워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러고 골다공증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러이러한 병이 나이가 들면 힘들어집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오늘 나와서 이렇게 보살님들 오신 걸 보면 이걸 다 극복하고 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나이 이상에서는 아주 과도한 비만이 아니면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 체중이 적게 나가면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폐렴도 잘 발생하고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 요인 100만 명을 추적해본 결과 저체중이 비만한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정상인보다는 3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에서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먹다 보면 다 알다시피 골밀도가 저하되고 그러고 골감소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나 약제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뼈의 겉이 단단해지기는 쉬운데 뼈는 단백질 그물 속에 칼슘이 박혀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 속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속이 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드셔야 되고요. 칼슘 들어있는 음식, 칼슘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무기질이 나물에 많습니다. 나물에 심심하게 해서 드시고요. 그러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뼈가 느끼기에 내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얘가 단단해지지. 이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고 햇볕 쐬고 운동하지 않으시면 뼈가 단단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안 튼튼해도 잘 사네? 이렇게 되다가 집안에서 넘어져서 골절돼서 문제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 꼭 하셔서 그래서 여기 법회 나오는 것도 운동이고 전에 제가 그 선재 선생님 모시고 왔을 때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띠두르시고 안내하셔서 제가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도 운동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뭔가를 하면 더 운동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변비가 늡니다. 변비가 늘어서 84세 이상이면 30% 이상 변비라서요. 변비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변비는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젊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적게 먹어서, 나이가 드셔서 입맛이 없어서 소화하면서 적게 먹으면 변비가 되는데, 이 적게 먹어서 하는 변비는 더 먹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또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물 많이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물을 많이 먹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 자연히 물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가 오늘 얼마를 먹었는지, 배변은 얼만큼 맞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딱딱했는지를 변비가 심하시다면 기록하셔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나 종양이 있다든지 해서 변비가 온 것을 그거를 일찍 발견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나이가 들면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 그 다음에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러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넘어서 우울증이나 치매로 발전하기가 쉽고요. 그러면 이게 자살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노인의 우울증은 이게 당연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늙어서 아픈데 우울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방치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우울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럼 전화 한번 하시고 한번 웃어주는 게 이분들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치매랑 다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랑 차이는 치매는 자기 병 걱정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너무 많이 다 기억이 없었다라고 걱정을 한다면 치매보다는 이분이 우울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게 65세, 84세의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수면장애로 돌아가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수면장애를 걱정하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보살님들은 수면장애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제 뭐 다 수면장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정신의학과나 내과 가셔서 뭐 필요한 멜라토닌이나 아니면 항불안제, 항우울제, 안 되면 수면제를 그렇게 처방받으셔야 되는데 한 군데 병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의사를 의료 쇼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에 무슨 약을 주셨는지 몰라서 이게 효과적인 치료가 잘 안 일어나고요. 그러실 리는 없지만 정신의학과에 가시면 선생님이 그 수면제를 이렇게 오래 처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뭐 나타난 부작용 중에서는 수면제를 너무 오래 드시면 치매가 조금 가속화된다고 하긴 하지만 잠 못 자도 치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의사를 보고 진료를 받고 믿고 그것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고 낮에 운동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가져라, 이게 수면장애 치료고, 이게 우리가 전부 옛날 왕보다 잘 드시다 보니까 30대부터도 당뇨가 있어서 당뇨 관리 다 아십니다. 운동해야 되고 음식, 수면,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나이 드셔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백질 먹어서 내 근육이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탄수화물 너무 적게 드시면 먹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근육에 가서 안 축적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는데 통곡물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부셔놓은 빵이나 과자나 떡은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당뇨 환자가. 그런데 죽도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소화장애가 심하지 않은 다음에는 당뇨 환자는 죽을 권하지 않습니다. 밥으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혈압이 얼마 정도가 고혈압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축기 혈압이 140,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 고혈압인데 이 고혈압은 아마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이라 부작용이 가장 작은 약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약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50대에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70대에 돌아가실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90을 넘게 사십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관리하셔서 약의 용량을 높이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됐다면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데 비만하지 않다면 굳이 체중 관리보다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하고 하는 방법으로 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을 잘 자도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술 안 드시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술을 급죽을 하실 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중풍, 위경색이나 뇌출혈은 경고 신호가 갑자기 옵니다. 나 매일매일 저려요. 이거는 위경색이나 뇌출혈 증상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주변 사람이 이럴 때는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신경계통이 퇴행이 오면서 운동신경계통이 주로 퇴행되면 파킨슨병이고 그 다음에 인지하는 기능이 퇴화하면 치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킨슨병 요즘 다 알고 계십니다. 젊어서 수전증은 뭘 할 때 떨립니다. 그런데 파킨슨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더 많고요. 그렇지만 움직일 때도 떨립니다. 내가 걷는데 자꾸 걸음이 늘어지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비정상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이걸 쉬어도 음식을 잘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오는 병이니까 내가 파킨슨 병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망,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건데 핸드폰 어디 뒀지? 저도 핸드폰 맨날 찾습니다. 이거는 경도인지장애 아니고 건망입니다. 핸드폰 어디 뒀지? 이거는 건망이고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이제는 조금 이게 경도인지장애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출근 안 하다 보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몇 월인지 모른다거나 계절을 모른다거나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이게 치매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다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지장애일 때 미리 치료하시면 치매로 이행할 확률이 적어져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치료라고 생각하면 약 먹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인지장애에 정말 좋은 치료법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요 머리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 한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브릿지 게임 하거나 화투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화투할 때 이렇게 손을 던지는 동작이 치매를 더 예방할 줄도 모릅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몇 살을 살든 이게 똑똑한 내정신으로 살 수 있게 대비하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걸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좋게 사는 분을 제가 희망으로 한 분 얘기해 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한 25년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자분이신데 요즘은 광배동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가셔서 저를 한번 보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온다고 제가 애인이라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샤워하고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2001년에 50대 때 당뇨를 진단받은 지 4년 됐을 때 만났는데요. 그때 당화혈색수가 7.8이었고 왜 오셨냐 그러면 이분이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당뇨가 공포입니다. 이분한테는. 부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면 소화 안 되면 바로 가서 내시경 하시고요. 치매면 생각 안 나면 나 치매 아니야 이러시고 이게 부모님이 아프신 데는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체중을 20kg를 뺐대요. 몇 달 동안에 체중을 20kg나 뺐으니까 당연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겠죠. 거기다 불안하니까 잠도 잘 안 올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젊은 한이라였는데 젊었을 때가 잘합니다. 환자한테. 익숙해졌을 때보다. 그래서 이분 징징거리는 얘기를 제가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3번씩 만나서 이분도 대단한 게 4번씩 혈당을 재가지고 옵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부터 시작해서 식후혈당 4번 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까닭이 이분이 음식이나 운동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혈당이 잘 조절되고 안 조절되고의 이 사람한테 포인트는 잠을 잘 잤나였어요. 잠을 잘 잔 다음날은 공복 혈당이 낮게 나옵니다. 그럼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음식 조절을 잘해요. 그럼 그날은 잘 갑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공복 혈당부터 높게 나와요.
거예요. 그럼 기분 배려요. 이분이 기분 팔아. 그러면 자기 맘대로 맘먹고 그래서 어그러져서 와요. 그래서 얼르고 달려서 3개월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잘 사시거든요. 지금은 이분이 70대 후반인데 전반적으로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뚱뚱해진 적 없으세요. 그러고 뭐 일주일에 2-3번 파크 골프하고 봄가을에 뭐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며칠씩 다니시고 그러면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요즘 70대 후반의 평균이긴 하지만 당뇨를 일찍 앓은 걸로 당뇨 30년 차로 생각하면 합병증 없이 잘 사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당뇨 덕분에 오히려 젊게 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관건은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아까 그 보살님께서 그 선악 여러분들이 전법에 나서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동적인 법문 주셨는데요.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듯이 건강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25년을 온 까닭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분 기운이 없으면 방광염이 와요. 여자들이 나이 들면 방광염이 잘 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생제 먹고 그러면 잘 나아지는데요. 아주 혈흔료가 나온다든지 너무 아파 죽겠는 건 면해지는데 그 시원하지 않은 느낌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항생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25년을 1년에 한 2-3번을 만났는데 피곤이 덜해지고 방광염이 오지 않게 기운이 나게 하되 혈당을 잘 조절해달라는 약을 달라고 하셨는데 환자한테 잘 맞겠으면 혈당이 잘 조절이 됩니다. 오히려 낮게 조절이 돼서 이제 경부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좀 덜 줄여서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 도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를 한 까닭은 이거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자고. 한의학으로는 건강법을 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딱 진단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근데 한방의 양생법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생활로 생명력을 키우는 삶에 포인트를 준다는 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경에 음양응상대본에 보면 사기조신대본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서 여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해가 길어요. 해가 길면 자연이 일찍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해가 있으니까 늦게 잡니다. 그리고 그 사물도 다 짝짓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죠. 가을의 기운은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기운입니다. 그럼 나도 기운을 안으로 거둬들여야 됩니다. 가을에 여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을에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요. 겨울은 낙엽이 이제 잎도 다 떨구고 풀도 다 죽고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안에서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한의학적으로는 겨울을 장정, 정을 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력을 기르는 시기고요. 낮이 짧습니다. 그러면 맞춰서 일찍 자고 늦게까지 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서 생명력을 기르는 게 겨울의 삶이고요. 겨울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봄에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봄은 에너지가 밖으로 솟아오는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되는데 이때 기운이 안 나서 봄마다 아파요 하는 사람은 겨울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겨울을 잘 지냈나. 이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도 마음을 안정해서 지나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생명의 원천인 진기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고 도미수세법원을 쓴 이재만 선생도 스트레스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칼로 베이는 것 같은 내상을 입는다. 칼로 베이는 것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그러셨죠. 화내면 안 된다고. 화내면 공덕지은 거 다 날아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드린 겁니다. 결국은 수면, 음식, 운동,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지금 40분이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번 주에 만난 학생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답이 뻔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매일 복습하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주요 과목은 매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가. 이게 다합니다. 아는 건 3살 아이도 아는데 실천은 80노인도 힘듭니다. 건강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거, 밤에 잠자고 낮에 활동하는데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낮에 자꾸 꼬박꼬박 졸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냐? 커피나 술 같은 거 덜 드셔야 되고요. 이 카페인 드시면 밤에 깊이 못 잡니다. 밤에 깊이 못 자면 이게 낮에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상쾌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자고 싶은데 그렇게 주무시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침에 상쾌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자려면 거의 도인이셔야 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무의식이 편하셔야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잘 못 잔다 그러면 나의 무의식이 뭐가 불편할까? 부처님이 자비희사,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난 뭘 못 내려놨나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음식은 규칙적으로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노인은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장애가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먹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젊었을 때처럼 맛있다고 한두 개 더 먹으면 그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끼 드셔야 됩니다. 3번에 나눠서 드셔야 그래야 근육량도 줄지 않고 골다공증도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부처를 잘 봉양하셔야 되고요. 음식으로. 이게 음식을 잘 못 드시면 이게 당연히 에너지원이 부족한데 건강하게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되는데 요즘도 운동법을 많이 강조하죠.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도 안 되고 근육량도 소실이 안 돼서 근 감소증이 안 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근육이 적은 젊은 분들은요 살이 쪘다 빠졌다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당뇨도 안 되고 체중 조절도 잘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적어지고요. 그럼 당뇨도 오기가 쉽고 여러 가지 질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는 거,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근육을 쓰는 운동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하시는 거, 발뒤꿈치 들고 섰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거. 그리고 사실 설거지하고 청소기 밀고 하는 게 이게 다 근을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즐겁게 하셨을 때 운동의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마음은 아까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욕심을 절제하는 삶의 지혜라고. 근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우리 다 도인이죠. 아까 그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야, 보살님들 마음 조절하기 참 어려우시겠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도인처럼 앉아 계신데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17세기에 제가 이게 20대 한의사 때, 한의과 대학생일 때 진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의 첫 번째 챕터가 내경인데요. 내경편의 신용문에 보면 도로서 병을 고치라고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한의사는 무슨 도인이야? 무슨 도로서 병을 고쳐? 야, 한약과 침과 뜸과 무슨 이런 걸로 고치는 거지 뭐 도로 무슨 나를 보고 그럼 지금 돌을 닦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40이 넘어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 그렇지만 그 몇몇이 내려오자 불교의 정신이 동의보감에도 숨어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요. 도로서 병을 고친다는 게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 만나면 아마 다 감동하실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린 뒤에 병자의 마음속 의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태평하고 성질이 화평하여 세상 만사가 모두 공허하고 종일토록 이룩하는 것이 모두 다 망상이요. 나의 몸 역시 헛된 환영이요. 화와 복 모두가 포말로 돌아가고 생사가 모두 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이것이 진인으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대법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금강경 여러분 읽으시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원포영 여러영여자 문정여수관입니다. 이게 도로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니까 금강경 오셔서 열심히 읽으시면 마음의 병이 저절로 나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도로서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 다음이 소제목이 허심각도입니다. 도에 어떻게 이르냐, 허심. 마음을 비우면 도에 저절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심하면 도와 합하는 법이요, 유심하면 도와 멀어진다. 이 무라는 법이 모든 유를 포섭하여 남김이 없고 만물을 낳아서 다함이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특별히 있으리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이거 육조단경에 있는 육조 스님 개송입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인가받은 그 개송, 본래 모임을 하처야진인데 여기는 하처유진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야랑 유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랬고 이제 양생요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보살님들이랑 같이 읽는 걸로 오늘 이 책 두서없고 긴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보왕산매론인데 이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이거 드립니다. 이거 드리고 매일 읽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외업스님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요, 부자님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은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은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이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은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가 없으면 소원이 굳건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은 모든 마근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를 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명솔하게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은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인의 뜻대로 순응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인의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을 베푼 것을 헌식장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하여 밝히려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며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 우리를 얻으셨느니라.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명등을 역임하신 선악보살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김혜숙 개발원장님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문자를 딱 받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명등 하는데 부처님 법이 광덕 큰 스님으로 또 명등 보살님께로 이렇게 전해져서 면면이 내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육조단경의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등 얘기만 나오면 발달 얘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법신보신화신, 법신불은 늘 상주하는 걸 알고 있고 화신은 그 응에서 화신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신의 개념이 저한테는 참 잡기가 어려웠는데 육조단경 배우면서 이 구절에서 이걸 보신이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명 원만보신, 어떤 것이 원만보신인가? 일등능제 천년왕,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명등이십니다. 그리고 일지혜멸 만년,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막사향전 상사어구,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라. 상훈염선 명의보신, 그래서 항상 뒷생각이 착하면
이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제가 선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 착하다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시죠? 명등보살님들은. 저는 이때 배웠습니다. 이 착함은 그 선하게 대비되는 착함이 아니고 지극한 선입니다. 지극한 선은 분별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지가 이게 명등 여러분의 지혜인가 보다. 오늘 여러분을 뵙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마하반야 바람을 하시잖아요. 그 마하반야 바람을 범해서 나오는 게 이 무신이 나옵니다. 육중단경에서. 그러고 우리 다 아는 반야신경에 그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서 온것 계곡을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게 영롱한 포영임을 보는 것이죠. 그게 불이중도고, 그렇게 해서 보이는 세계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눈에 얼만큼 보이냐가 공부의 척도라고 제가 잘 즐겨 듣는 종검 스님 법문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생함이 없어서 멸함이 없고, 우리 다 알지만 옳고 그름이 없고, 그래서 늙고 줄어남이 없는 세계가 출세가는데, 우리 여태까지 전부 세간에서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둘러보는 세간에 낯설어가고 이제 새로 배운 부처님을 만나서 배운 이 불이중도 영롱한 포영, 둘이 아닌 안목에 낯설어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이 향상일로에 가는 길을 가는 명등 또 선악보살님들 배워서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명강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강의를 우리 모기남 한여사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정봉사건인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선악보살님들 오셔가지고 자리를 앉았는데 요 전에